두 번째 주 첫 번째 월요일 날 첫 번째 강의를 특강으로 하겠는데요. 여기 소개시켜 드리면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죠. 물리천문학부에 계시는 손주비 교수님께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손주비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학교가 좀 특이하게 주말이 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궁금한데, 아무튼,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관측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의 이제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키아스에서 이제 감히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떨리기도 하고 혹시나 말실수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기에 이제 천문학을 할 때는 관측 천문학과 이론 천문학 혹은 시뮬레이션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갭이 컸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학부 때나 혹은 대학원 때 들어가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할 거야, 내가 관측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의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연구를 이제 관측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혹은 그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할지에서 생각보다 새로운 일들을 많이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의 이제 관측에서 얻어낸 결과를 시뮬레이션과 비교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여름학교에 와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를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이니까 처음부터 이제 하드코어하게 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 여러분이랑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많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거리낌 없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시작할 때 이제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직 학부나 대학원 이제 초년생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이제 천문 관측 연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이렇게 한 열 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시뮬레이션 혹은 이론 연구를 하고 싶다. 거의 비슷하게. 우리 학생 관측 연구하는 학생인데, 시뮬레이션 연구하고 싶다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난 둘 다 하고 싶다. 역시, 네. 이제 여러분들은 둘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여름학교 이제 그 고등과학원 여름학교에도 여러 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관측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수업을 제대로 안 듣거나 아니면 들으면서도 저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와서 여러분들 어떤 수업 들으시는지 봤는데 이제 김주환 교수님께서 람세스 실습도 시켜주시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든 관측 연구를 하든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스로 이제 관측 천문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관측자가 시뮬레이션 연구를 했을 때 과연 이 학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작동을 안 하는군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는군요. 네.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딱 들어가서 무슨 연구를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 허블 우주망원경에 WFC3라는 새로운 카메라가 장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이제 몇 달 안 돼서 뭐 이런저런 툴들을 배워보고 있는데
저랑 같이 같은 팀에 있던 선배님이 이 자료를 주시면서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연구 과제가 이 스테판스 퀸텟이라고 불리는 밀집 은하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이게 HST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찍으니까 굉장히 고해상도로 찍히잖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지상망원경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성단을 찾고 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성단을 찾고 그 성단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맨 처음으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시기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그 연구 성과를 뺏겨가지고 이 결과적으로는 논문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보여드린 HST 이미지보다 이 JWST 이미지가 조금 더 친숙하시겠죠? JWST가 이 전체, 그러니까 이 그 스페이스 텔레스콥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에서 이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JWST로 다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옛날에 했던 연구를 이제 JWST 이용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측 연구를 막 해서 처음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제 성단을 찾아가지고 그 성단들의 나이를 측정하고 그 나이를 측정하면은 걔네가 언제 성단이 만들었을지를 보고 그러면은 얘네 이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은하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럼 쟤네가 도대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내가 관측적으로 보고 있는 현상을 연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관측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저런 형태의 은하군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약간의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빈칸으로 나눴는데 여러분들 아까 관측하시는 분들,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 반반 정도 있었는데 내가 관측자예요. 누가 선생님이 혹은 지도 교수님이 혹은 선배가 저런 이제 관측 자료를 저한테 던져줬어요. 은하에 대해서. 그러면은 관측 자료에서는 어떤 걸 측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실 분? 이미지 안에 일단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은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별이랑 은하가 있어요. 저런 관측 자료에서 별이랑 은하가 보이면 별과 은하의 어떤 특성을 꺼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밝기. 그러니까 별이나 은하라고 하는 천체의 밝기를 꺼낼 수가 있죠. 그 밝기를 꺼내면 또 밝기 말고 또 다른 정보를 꺼낼 수 있을까요? 질량. 질량 어떻게 꺼낼까요? 네. 그 황우성 교수님 전 수업 시간에 그 SED 피팅에 대해서 실습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질량을 구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죠. SED 피팅을 실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질량 말고 또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거리. 네. 레드시프트. 이제 레드시프트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측광 이제 이런 사진 관측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사진 관측에서는 얻지 못하지만 분광 관측을 하면 또 이제 거리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광학적 레드시프트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허블 르메트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거리로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거 혹시 생각나시는 분? SED 피팅을 했으니까. 메탈리스티. 네, 메탈리스티도 구할 수 있고 메탈리스티를 구하면 또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이. 그렇죠. 나이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시뮬레이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해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관측적인 특성들만 알면 다 될까요?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사실 더 좋겠죠.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떤 정보를 꺼낼 수 있을까요?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이제 속도나 역학적인 정보를 꺼낼 수 있다. 네. 또 히스토리? 그렇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넣어놓고 그 파라미터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뭐 힘이라든지 우주의 팽창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돌려봤을 때 어떤 조건을 가져야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천체들의 역학적인 특성, 동력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당시에 뭐 결과론적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거는 내가 관측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측적인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제 내가 관심 있는 천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이제 반쪽짜리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핑계겠지만 시뮬레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혹은 그거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살짝 밀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학위도 따고 박사후 연구원도 하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제가 관측에서 얻어낸 어떤 정보들을 이론과 시뮬레이션과 비교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이제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특히 이제 관측하는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 혹은 단점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특별히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오늘 제가 공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시뮬레이션과 관측 연구를 이제 동시에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관측에서 연구했던 것들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접근을 하게 된 거라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여러분들만큼도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지난 금요일에 람세스 엔터를 쳐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지 봤잖아요. 저는 안 쳐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뮬레이션의 종류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 학교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은하 형성이라든가 거대 구조의 우주 거대 구조의 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은하 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실험도 있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는 굉장히 작은 박스에서 완전 아주 높은 해상도로 보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측 천문학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은하, 그리고 은하들로 이루어진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나 혹은 진행하고 있는 연구도 저런 은하 형성 혹은 은하로 이루어진 거대 구조 형성 실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제가 했던 말이 꼭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관측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보는지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경험은 일러스트리스 TNG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실험해 보신 뭐 람세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등과학원에서 크게 이제 하고 있는 HR5라든지 다른 큰 규모의 시뮬레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뮬레이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경험이 그런 면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들을 미리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이미지가 있어요. 왼쪽이랑 오른쪽 둘 다 은하단의 모습인데요. 하나는 관측이고 하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뭐가 시뮬레이션일까요? 일단 왼쪽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그럼 오른쪽이 시뮬레이션을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오른쪽이 시뮬레이션. 어떻게 알았어요? 회절 스파이크가 여기 이제 밝은 별이 이렇게 빛나는 게 스파이크가 약간 치팅 같은데 맞아요. 네. 또 내가 왜 왼쪽이 관측이라고 생각했는지 오른쪽이 시뮬레이션 생각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여기 저 뒤에 남학생부터 폴로. 아, 그쵸. 여기 보면은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생긴 얇고 길게 생긴 은하들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시뮬레이션 그걸 넣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요. 디테일이 너무 차이. 이쪽이 시뮬레이션이. 근데 생각해보면 시뮬레이션에서 그런 것들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잘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네, 일러스트리 스티엔즈 하시는 분들한테 은하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관측과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차이입니다. 네, 마지막에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최대한 우리가 이제 관측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야 우리가 관측한 거랑 비교해서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제 항상 한계가 있어요. 관측에도 한계가 있듯이 시뮬레이션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박스 크기라고 하는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박스의 크기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 사용이 되고 있는 입자들의 질량, 레졸루션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에서 보는 것만큼 이제 고해상도로 그 현상들을 다 보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컴퓨터가 더 좋아지고 시뮬레이션이 좋아지면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션과 관측이 이렇게 둘이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려고 하면 내가 만들어낸 은하의 질량 혹은 별의 질량이 내가 관측하는 거랑 어느 정도 맞아야 그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 어떤 수준에서든지 간에 관측에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이 없으면 관측에서 측정한 것 없이 없으면 시뮬레이션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 법칙과 우주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가짜로 우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측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인풋도 줘야 되지만 나온 결과를 관측 결과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만들어낸 우주 속에서 나 혼자 사는 건 그거는 과학 연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영화 혹은 좋은 뭐 공상과학 창작물이 될 수는 있지만 과학적 연구의 가치는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만 있으면 또 그러니까 되느냐? 그러니까 관측만 또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이하게 생긴 은하들이 모여 있는 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제가 관측에서 꺼낸 정보만으로는 해석이 제한적이에요. 아까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걔네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관측에서 얻은 정보를 시뮬레이션한테 먹이를 준 다음에 시뮬레이션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관측과 시뮬레이션은 서로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좀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시뮬레이션만 하고 관측하는 사람들은 관측만 했어요. 그리고 서로 각자 딴 얘기에 논문에 발표해. 그리고 둘이 서로 안 맞는다. 이러고 끝. 그러면은 이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해하고 서로 계속 순환시켜 가면서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하면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냐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사실 뭐 와서 시뮬레이션 실습도 해봤으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시뮬레이션에서는 내가 집어넣은 어떤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한 일들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파슨 퀴텟이라고 하는 은하들을 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력과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은하 형성 과정 같은 거 바이로닉 피직스를 넣어놓고 돌렸더니
내가 예측한 대로 나왔냐 이거야. 그래서 그 피직스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에다가 이렇게 해줘라고 했던 그 피직스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는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여름학교 와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우리 우주가 이제 람다 CDM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이제 람다도 모르고 CDM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람다는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다크 에너지에 대한 거고 CDM은 이제 다크 매터 프로퍼티에 대한 건데 아직 우린 다크 매터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다크 에너지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있어야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를 잘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그러면 관측에서 얻어낸 거랑 람다 CDM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우주랑 어떻게 비교를 해서 매치를 해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단 말이죠. 근데 관측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 관측에서는 저런 프로퍼티들을 안 보이니까. 암흑물질이나 다크에너지는 안 보이니까. 물론 간접적인 증거들은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내가 얻어낸 간접적인 추론이 실제로 맞느냐를 확인해 주려면 시뮬레이션과 관측이 동시에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같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작동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은하가 이제 디테일한 구조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박스를 줄이고 시뮬레이션의 레졸루션을 높이면은 은하를 더 잘,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어두운 천체들까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히려 시뮬레이션에서. 관측에서는 내가 망원경을 지었는데 제일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10m짜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깊이 보고 싶으면 더 큰 망원경을 짓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년, 30년이 걸리는 큰 프로젝트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어두운, 더 질량이 작은 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혹은 더 자세한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시뮬레이션이 엄청나게 도움을 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천체 관측을 하면 무조건 하는 게 뭐예요? 찰칵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도달한 빛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가 과거에 어땠는지 미래에 어떨 건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접적으로밖에 추정을 못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SD 피팅을 통한 에이지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한 100%의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뭐냐? 내가 컴퓨터, 영화,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볼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듯이 옛날에는 어땠고 과거, 미래는 어떨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스테판스 퀸텟의 이미지에서 제가 만들어지려면 과거에 걔네를 구성하고 있는 은하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고 어디에 위치했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혹은 또 이제 질량, 천문학에서 이제 질량이 중요하니까 그런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제가 너무 쉬운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람세스도 다 돌려본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 나오네. 네, 그쵸. 그럼 이제 관측하는 사람한테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라고 하면은 뭐를 필요로 하겠냐? 질문을 바꿔보는데. 관측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관측이랑 시뮬레이션이랑 비교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이미지에서 봤죠. 하나는 관측이 사실 더 어려운 걸 것 같은데 왜냐면 컴퓨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거고 관측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이 관측보다 더 뭐 적은 정보를 줄 때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천체가 관측에서 보고 있는 이 천체가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낸 이 천체랑 정말 같은 거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비교할까요? 너무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에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은하가 이제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요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랑 한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면 거기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시뮬레이션이랑 관측 비교하는 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질량이 제일 큰 애들끼리 떼놓고 비교하면 되지 않나? 정말 그럴까?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랑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똑같은 히스토리를 가져서 저렇게 돈이 많아졌나? 모르잖아요. 그죠? 관측과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그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다시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의 비교로 돌아갔을 때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돈이 많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냐 이거야. 두 번째로는 돈이 많다는 게 정말 그 사회에서 뜻하는 바가 같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이 있어요. 내가 부자야,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이 돈을 가지고 가면은 뭐 얼마야? 10만 불, 100만 불? 10만 불이죠. 10만 불인가? 10만 불이요. 미국에 10만 불 가진 사람 부자냐 이거야.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환율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부자인 거랑 저 사람이 부자인 거랑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자인 거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을까? 그 확실한 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은하와 우주의 예로 돌아와서 일단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관측에서 가장 무거운 은하랑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무거운 은하랑 비교를 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질량, 그러니까 무겁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질량이 가장 큰 두 개의 은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질량이라는 게 내가 관측이랑 시뮬레이션에서 동시에 다 직접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측정한 질량이랑 관측에서 측정한 질량이랑 똑같이 동등 비교를 바로 해도 괜찮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과 관측에서 그러니까 관측에서 직접 관측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아까 여러분들이 몇 개 말씀을 해주셨죠. 은하의 뭐 질량, 밝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나이, 메탈리시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은하의 관측에서 우리가 직접 꺼낼 수 없는 어떤 파라미터들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예가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 바리온 프랙션. 바리온 프랙션 다 알아요? 바리온 프랙션이 뭔지 모르겠는 사람. 그냥 솔직하게. 네. 바리온 프랙션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볼까요? 음. 네. 그 천문학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일반 물질 그냥 다 바리온이라고 하는데, 다크매터와 바리온, 눈에 보이는 일반 물질의 비율을 이제 바리오닉 프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오닉 프랙션을 관측에서는 직접 구하기 어려운데 시뮬레이션은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또 다른 예가 있는 사람? 개별 파티클들의 키네매틱스. 개별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theory oriented 되어 있는 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는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나?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별들을 우리가 파티클이라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가스도 있고 다크매터도 있고 할 텐데 다크매터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은하 하나를 이제 찾게 되면 그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성분들의 정보를 학생이 말한 것처럼 직접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관측에서는 그게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은하에서 우리가 별을 분해한다고 했을 때 그 별 하나하나의 질량을 꺼내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또 혹시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3차원 정보.
3차원 정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꺼낼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시뮬레이션만큼 디테일하게 꺼낼 수는 없겠죠. 네. 혹시 또 다른 정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잴 거잖아요. 근데 그 파라미터들이 과연 관측이랑 정말 비교가 가능할지를 계속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사실 관측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관측을 하면 어떤 파라미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감이 필요한 건데 뭐 지금 다 당연히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연구 생활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다크매터. 다크매터의 뭐 질량이라든지, 다크매터 헤일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관측에서는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는 직접 꺼낼 수 있어요. 근데 관측에서는 꺼내지 못하니까 그거는 이 비교를 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사용 가능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질량 혹은 밝기. 밝기를 넣으려면 사실 시뮬레이션에 다시 내가 별처럼 별을 빛나게 만들어서 지금 진짜 은하처럼 그 파장에 따라서 빛이 나게 해야 되니까 그건 또 한 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directly observable 한 거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면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것도 중요해요. homogeneously measured.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은하의 질량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은하가 제가 은하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럼 제 질량을 이제 저한테서 나오고 있는 빛을 LED 피팅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빛을 내고 있는지 측정을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이 안 좋아요. 근데 안경을 까먹었어. 맨 뒤에 앉았어. 보니까 교수가 앞에 서 있는데 팔다리가 안 보여. 몸뚱아리 안 보이는 거야. 그 빛을 가지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제 원래 몸무게의 반밖에 안 나왔어요. 완전 땡큐지. 완전 땡큐인데 문제는 시뮬레이션은 나를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막 팔 여기 손톱 끝에 붙어 있는 하나 알갱이까지 다 해가지고 질량을 다 잰 거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제가 막 120kg가 나왔어요. 관측에서 60kg가 나왔고. 그러면 두 개 비교하면은 얘 아니네. 내가 원했던 거는 이 시뮬레이션과 이 관측에서 제일 무거운 은하 두 개 비교하는 건 질량이 제일 큰 은하 두 개 비교하려고 했는데 관측에서 보니까 얘 제일 무거운 애 아니잖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이 관측에 비해서 퀄리티가 훨씬 좋다. 그러면 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 시뮬레이션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측과 같이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된다. 반대로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 스파이럴 갤럭시의 스파이럴 암 같은 게 안 보여. 그러면 관측을 눈물을 머금고 정보를 잃어가면서 시뮬레이션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둘이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걸 비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애플 투 애플 컴패리슨이냐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학회 가시면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맨날 뭐 애플 투 애플 컴패리슨 해야 되는데 애플 투 오렌지 컴패리슨 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였다. 이제 우리가 진짜 애플 대 애플끼리 비교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개는 이건 거예요. 내가 이게 애플인지 오렌지인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다이렉트 옵저버블인 거고 애플의 크기를 내가 똑같이 정의해서 두 개를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homogeneously measured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랑 비교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종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걸 이제 크기를 정량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관측하기 어려운 것들, 여기는 이제 실제로 관측이 가능한 것들, 관측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동등 비교가 가능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시뮬레이션을 관측에서 하는 거랑 정말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근데 그 비교를 하려고 하면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내가 관측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돼야 돼요. 많은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관측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은 유용하지 않은 어떤 정보들만 제공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질량을 이제 내 몸뚱아리만 가지고 쟀는데 팔까지 다 해서 카탈로그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카탈로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카탈로그랑 내 관측이랑 비교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관측이랑 똑같이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 시뮬레이션 연구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시뮬레이션 연구하고 싶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개인이 돌리는 시뮬레이션, 좋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남들에게도 모두에게 유용하려면 관측자도 쉽게 자신의 관측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TNG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TNG가 다른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박스 사이즈가 제일 큰 것도 아니고 레졸루션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TNG 시뮬레이션 여러분들 굉장히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시뮬레이션 하시는 선생님들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처럼 시뮬레이션에 문외한인 사람이 관측이랑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 툴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하는 얘기는 다 요 TNG 시뮬레이션을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제가 관측한 사람인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오면 그 시뮬레이션이 내 관측 연구랑 비교가 가능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느냐. 기본 가정은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해놓은 거를 내가 관측이랑 비교할 수 있게 다시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다. 이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그 시뮬레이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페이퍼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난해하지만 뭐 매스 레졸루션은 얼마가 되고 뭐 자기네들이 사용한 뭐 스타 포메이션 히스토리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스텔라 매스를 구한다 할 때 그런 정보들을 똑같이 쓰고 있는지를 이제 동등 비교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TNG가 아니라 다른 시뮬레이션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 이거 분석해봐. 그래서 논문을 가서 봤어요. 보니까 제가 사용한 예를 들면 스텔라백스 구할 때 제가 관측해서 사용한 스타 포메이션 히스토리랑 메탈리스티 뭐 이런 정보들이랑 그쪽 시뮬레이션에서 넣어놓은 레시피랑 차이가 나요. 기술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 오차가 정말 그 유의미하냐 아니냐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라미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파라미터들을 서로 계속 비교해 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잘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구의 일부분이 사실은 그 신뢰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죠?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이제 화두로 던지면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한계인 건데 이제 이런 오픈 퀘스천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들은 그러면 언제나 정답을 줄까?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관측이랑 비교한 다음에 논문 뒤에 보면 우리 결과는 일러스트리스 TNG를 분석한 결과가 잘 맞는다. 이렇게 하고 논문이 끝나. 그러면 신뢰하고 끝나는 건가? 그러면 이제 모두 행복해지는 건가? 그럼 이제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저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제가 이제 관측자로서 관측이 비교 다이렉틀리 옵저버블 하고 호모지니스하게 매저해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없으면 시뮬레이션은 무의미하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한번 그러면은 지금 요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제 연구한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은 언제나 정답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없어요. 아니다. 대부분. 네. 네, 관측 불가능한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 한 명. 그래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손드신 분 중에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너무 얘기 많이 해. 저쪽에서 저기 연두색 옷 입은 학생 한번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쪽 끝 라인에서 혹시 무의미할까요? 아니면 유의미? 관측이 네. 불가능하다는 게 어디까지 불가능하냐가 좀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요. 만약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관측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관측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사실 두 학생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비슷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넣어놓은 어떤 물리량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에 잘 맞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관측과 시뮬레이션 연구 중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빙빙 돈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혹은 뭘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한지 혹시 순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정할 수 있다. 한 5명. 없다. 안 든 사람은 모르겠다. 네, 끝나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공을 하거나 혹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들 혹은 관측 연구자들이 준비를 하거나 제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요거는 이제 뭐 끝나고 또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아까 네,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고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연구한 건데 이제 그 은하의 어떤 별 속도 분산을 실제로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이랑 관측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큰 스케일, 그러니까 은하단 같은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연구할 수 있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잘 맞추셨어요. 이쪽이 이제 시뮬레이션이고 이쪽이 관측입니다. 이제 이쪽 관측에 있는 거랑 시뮬레이션에 있는 거랑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SAD 피팅 해보셨으니까 질량을 구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건 모두 다 아셨죠? 네. 거기에 필요한 가정들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황우성 교수님이 서운해 하시겠는데? 뭐예요? 네. 저희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몇 살이 되었는지 별들의 나이가 중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별들의 나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별들의 나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거에 따라서 진화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별들의 나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하면 예를 들면 스텔라 이니셜 매스 펑션의 기울기 혹은 슬롭에 따라서 스텔라 매스 펑션에 대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스텔라 에볼루션 모델도 중요하죠. 네.
거기에는 이제 메탈리스트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IMF를 구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스텔라 에볼루션 모델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스텔라메스를 가지고 관측이랑 시뮬레이션이랑 연결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이긴 한데 최고의 방법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제가 은하면 저의 바운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예요. 관측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전에 들어봤던 학생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이제 가운데 밝게 빛나는 은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은하단에서만 발견되는 BCG라고 하는 Brightest Cluster Galaxy라는 애인데 얘가 보면은 주변에 다른 은하들 사이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질량을 구하려면 이제 측광을 잘해야 되는데 측광을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은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은하의 질량을 측정할 때 얘에 의한 오염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질량을 내가 이렇게 분광을 이렇게 해서 측광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마스크를 둡니다. 요만큼은 너한테 나온 거 아니니까 빼고 할게. 그러면은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은하의 질량을 측정한다는 관측에서 질량을 측정한다는 거는 시작부터 난관인 거예요. 내가 은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은하가 어떻게 생겼다고 정의할 것이냐.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 여기 안에 있는 파티클들을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너네 이 파티클들은 너한테 속한 거야 라고 이제 어사인을 하니까 걔네를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걔네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알고리즘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학적으로 거리와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과 관측을 연결할 때 특히 이런 은하의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어떤 은하랑 시뮬레이션에 어떤 은하랑 비교할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텔라메스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비교 대상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데서 제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스텔라 에볼루션에 대한 말씀을 학생이 해주셨는데 스텔라 에볼루션에서 이제 제일 복잡하고 혹은 이제 갤럭시 에볼루션에서 제일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뭐냐면 내가 이제 BCG 이런 애들을 보니까 아까 우리 학생이 바리오닉 프랙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런 무거운 BCG랑 가벼운 은하랑 바리오닉 프랙션을 비교해 보면 점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BCG에 가면은 바리오닉 프랙션이 점점 낮아져요. 이 부분 이제 뒤에서 그림과 함께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점점 낮아져요. 왜 그러냐? 얘가 가스를 많이 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별로 바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텔라베스가 작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별을 왜 못 만들까? 무거운 은하에서. 그때 사람들이 넣은 아이디어가 초신성이 터지면 초신성 빵 터지면 에너지가 나가니까 가스가 다 흩어지겠죠. 그러면 걔네가 뜨거워져서 별을 못 만들어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무거운 은하면 무거운 은할수록 중심부의 블랙홀이 더 무거워져요. 그러면 걔가 내놓는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면서 더 가스를 못 뭉치게 해서 별을 못 만들었다. 이게 이제 에이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피드백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 피드백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스텔라 매스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관측 천문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포닥을 했던 기관에서 여기 이제 MMT라고 하는 애리조나의 6.5m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 망원경의 가장 큰 장점은 300개 정도의 은하에 대해서 동시에 분광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광 관측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은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하 위에다가 이렇게 파이버를 하나씩 꽂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버를 꽂으면 그 파이버 안에 들어오는 은하의 빛을 다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걔네를 분광 관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하까지의 속도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 이제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선이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계속 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내고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파장대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이 뚱뚱해져요. 그 뚱뚱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거를 스텔라 벨로시티 디스퍼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텔라 벨로시티 디스퍼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함수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연력학이나 이런 수업들을 들어보시면은 물질들이 그 안에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는 온도 혹은 그 시스템의 질량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 말은 우리가 속도 분산을 측정을 하면은 아까 그 어려운 복잡한 스텔라 에볼루션 여러 가지 그 베리오닉 피직스를 가정한 스텔라 매스를 가지고 그 은하가 속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의 질량을 구하는 것보다 중력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연력학 풀듯이 풀면 속도 분산 측정하면 그 은하가 속해 있는 서페일로 혹은 은하의 질량을 더 잘 측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온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여기다 파이버를 이렇게 딱 꽂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파이버 안에 들어오는 빛은 얘가 훨씬 밝게 빛나잖아요. 이 BCG의 빛보다. 그러면 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웨이시 훨씬 더 강하게 측정이 되니까 아까 말했던 뭐 바운더리를 정할 때 어려움 혹은 이제 뭐 겹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간 관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속도 분산을 사용해 보자.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단순히 뭐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여기서 그림에서 X축은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별 속도 분산을 측정한 거고요. Y축은 그 은하가 속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암흑물질 서페일로의 질량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제 은하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관측이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은하의 중력 때문에 뒤에 있는 은하의 중력이 미세하게 휘게 되는데 그걸 약한 중력 렌즈라고 해요. 그 약한 중력 렌즈 현상의 세기를 거꾸로 이제 속도 분산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세 개가 실제로 별 속도 분산이랑 다크매터 속도 분산을 비교한 거예요. 둘이 잘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 은하가 속해 있는 작은 그 덩어리, 암흑물질 서페일로 안에 그 전체 질량이랑 별의 속도 분산이 잘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은 뭐냐면 일러스트리스 1이라고 하는 TNG보다 한 세대 전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해봤더니 정말 1대1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속도 분산을 갖다가 쓰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은하가 속해 있는 질량을 잘 알 수 있겠네 라는 결론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이제 하는 연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TNG 시뮬레이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기네들이 카탈로그에 어떤 값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subhalo velocity dispersion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네. 그래서 이거 가서 봤어요. 설명을 읽어봤어요. One dimensional velocity dispersion of the all member particle cells, the 3D dispersion divided by square root 3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속도 분산을 그러면 우리가 관측에서 구한 속도 분산이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모르겠다. 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네. 있어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어드밴스드 질문이고 요거 빼고 요 설명만으로 봤을 때 비교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게 아까 그 신뢰도 체크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1단계. 요 설명 보면은 안 돼요. 왜 안 될까? 시뮬레이션 안에는 스텔라 파티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all the member particl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다크 매터도 들어있고 스텔라 파티클도 들어있고 블랙홀도 들어있고 가스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측에서 측정하는 속도 분산은 별 속도 분산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대상이 다르잖아요. 속도 분산을 구하는데 사용한 대상 파티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동등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 체크 1번인 거예요. 내가 그 카탈로그에서 주고 있는 거랑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거랑 같으냐 안 같으냐, 같은지 안 같은지 여기 사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놓치면 이걸로 하고 시뮬레이션 틀렸는데, 관측 틀렸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학생이 말한 그 어퍼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파이버는 아까 이제 은하에서 이미지에 보면은 파이버 이제 BCG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버를 요만큼 됐다 이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내가 이 은하에 속해 있는 파티클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속도 분산을 줄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데는 중심부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동등 비교가 안 되겠죠. 아까 애플 to 애플은 맞는데 속도 분산을 비교하는 거니까. 애플의 사이즈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내가 궁금한, 나는 이제 관측에서는 씨앗이 있는 그 중심부만 측정을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은 사과 전체 크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등 비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내가 파티클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각각의 파티클을 너 얘한테 속한 거야 라고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그 알고리즘이 틀렸으면 어떡해? 그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값을 주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걱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아까 여기 보면은 스퀘어 루트 3로 나눈대요. 이게 스퀘어 루트 3로 나눈다는 거는 이 속도를 만들고 있는 이 은하 서페일러가 동그란 구형이면은 혹은 이제 아나이소토피가 없으면 가능한 가정이죠. 근데 만약에 은하가 이렇게 뭐 시가 쉐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담배 모양처럼 기축하다거나 럭비공 모양처럼 생겼다 하면 저 스퀘어 루트 3으로 나눠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도 분산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실제로 속도 분산은 이제 속도의 별들 속도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놓고 가우시안의 위스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통계학적인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에 따라서 혹시 그게 달라지면 어떻게? 그러면 또 애플 투 애플 컴패리슨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션의 레졸루션. 혹시 레졸루션이 관측보다 너무 안 좋아서 혹은 너무 좋아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제 속도 분산이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관측이랑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고려해 봐야 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 혹은 공부를 하실 때 시뮬레이션에서 카탈로그에서 어떤 값을 준다고 해서 당장 갖다 써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한숨 쉬고 내가 진짜 관측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 내가 관심이 있는 파라미터랑 저 시뮬레이션에 주고 있는 것이 정말 같으냐. 만약에 내가 새로 측정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게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요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 M87이라는 은하가 있는데 중심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하면은 요 5 안에 들어오는 빛만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뮬레이션 전체를 다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은하가 보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관측을 하니까 파이버를 놓고 이 시선 방향으로 별들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잖아요. 그렇다 보면 관측에서는 실제로는 이런 파티클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파이버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같이 들어오니까.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얘를 알고리즘 때문에 이 별들을 조금 제거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된 속도 분산이랑 시뮬레이션에서 구할 수 있는 속도 분산이랑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아까 말한 기본적인 세니티 체크가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신뢰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어요. 이제 여기서 구한 게 X축이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너는 이 파티클, 너는 얘 파티클, 너는 얘 파티클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고 이거는 Y축은 제가 따로 측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내가 10kpc, 은하 중심부에서 10kps이라고 하는 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구 안에 들어오면 다 그 은하의
파티클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어떤 원통형 볼륨을 생각하는데, 그 원통형 볼륨을 뭐 10kPa 반지름을 갖는 원통형 볼륨을 생각하고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볼륨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예에서 이런 파티클들을 포함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 분산이 조금씩 더 커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분산을 구할 때 100km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그 파티클들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흥미로운 건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거대한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X축을 따라서 시선 방향 속도를 잴 수가 있고, Y축을 따라서 잴 수 있고, Z축을 따라서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은하들이 다 랜덤하게 그냥 분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X축으로 재나 Y축으로 재나 Z축으로 재나 다 그냥 똑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은하가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해보니까 달라요. 왜 다르지? 그럼 X축이랑 Z축이랑 비교하거나 Y축이랑 Z축 속도 분산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지? 했더니 속도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Z축으로 이상하게 속도 분산이 작게 나타나요. 이거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제 생각에는, 제 해석으로는 저 은하들이 Z축 방향으로는 이상하게 짜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속도 분산이 조금 작게 나타나요. X축이나 Y축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출장 가서 여기 일러스트리스 TNG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랑 이게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간단하게 네 말 듣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게 중력을 푸는 데서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체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속도 분산이라고 하는 거 이제 관측하는 사람들은 많이 재고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값인데,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관측이랑 비교해서 테스트해 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관측하는 애가, 시뮬레이션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애가 와서 이거 해서 보니까 야 이거 이상해 해서 들고 갔더니, 시뮬레이션 돌리시는 분들이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면 우리 시뮬레이션에 뭔가 크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너무 나이브한 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분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관측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야 자기 시뮬레이션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처음에는 소꿉장난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적인 툴들을 제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 이해했잖아요. 제가 뭐 속도 분산 얘기하고 왜 그걸 하고 이해하셨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이제 기초적인 단계에서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속도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뭐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혹시 어퍼처에 따라서 그런 효과가 있느냐 봤는데 뭐 그것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시뮬레이션의 레졸루션에 따라서 혹시 이 차이가 있을까 봤는데, 요거는 이제 주어진 은하의 질량에 따라서, 별 질량에 따라서 속도 분산이 TNG 100이라고 하는 애랑 TNG 300이라는 시뮬레이션에서 비교했을 때 혹시 달라질까? 왜냐면 이제 두 시뮬레이션이 박스의 사이즈도 다르고 시뮬레이션의 레졸루션도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해서 비교해 봤는데 둘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제가 측정한 속도 분산이 아까 열거한 그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디펜던스가 있는지, 어떤 의존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측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km 이하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파티클들을 고를 때 뭔가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200km 이상에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에서 특별히 Z방향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X방향이나 Y방향 속도 분산을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관측이랑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측정을 잘 했잖아요. 그럼 측정한 거를 갖다 어디다 쓸 거냐? 그게 이제 제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측정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투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이런 거 배우시고 계시죠, 지금? 그때 보면은 이제 뭐 은하의 밝기에 따라서 서로 상관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 기작에는 이제 매스 펑션, 루미너시티 펑션, 매스 펑션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흑물질 모형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암흑물질 서페일로의 질량 분포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암흑물질에 따라 질량에 따라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은하들의 밝기 분포나 질량 분포도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속도 분산은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려보자는, 개수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쉬워요. 속도 분산이 이제 로그 2니까 속도 분산이 100km짜리인 애가 은하가 몇 개 있느냐를 개수를 세는 거예요. 105km짜리는 몇 개인지 숫자를 세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숫자를 세서 이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매스 펑션이랑 똑같이 실제로 은하의 질량의 분포에 따라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측정해 본 겁니다. 요건 이제 관측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필드라는 환경, 그러니까 은하단이랑 뭐 그룹을 나누지 않고 그 환경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네, 질문. 요거는 이제 관측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관측에서 그 분광 관측을 했을 때 그 파이버 안에 들어오는 빛들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은하 하나하나의 속도 분산을 측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안 하고 이제 학생이 질문하신 거랑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Vmax라고 해서 이제 은하가 회전할 때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가지고 이 속도 분산 함수처럼 갖다 쓰기도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Vmax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기 굉장히 관측에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주장은 이걸 측정하는 게 조금 더 물리적으로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찍혀 있는 점들은 각 은하의 개수를 더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속도 분산 그 칸 안에 들어오는 은하의 개수를 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 은하의 질량 분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십시오. 그런 다음에 은하단에서의 속도 분산 함수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코마랑 아벨 2029라고 하는 두 은하단에 대해서 측정했더니 저렇게 됐어요. 저게 보니까 여기는 거의 값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만 개수가 많아요. 은하단 안에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BCG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은하들은 은하단에서만 발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들은 은하단에서만 발견된다는 게 이 속도 분산 함수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만 측정하기 좀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개 은하들을 더해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질량이 가벼운 은하들의 개수는 다 비슷한데 질량이 무거운 은하들은 개수가 은하단에서만 항상 많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파란색이 제일 은하단의 질량이 작은 거고 빨간색이 은하단의 질량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은하단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옛날에 만들어서 은하들을 많이 끌어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심부 은하는 질량이 커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개수로 보면 여기서 제일 적어요. 왜 그럴까? 이걸 고민을 해봤더니 하나 방법은 이 파란색 은하단의 경우에는 아직 주변에 다른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 끌어당겨지지 못한 주변에 다른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룹들의 중심부에 무거운 은하들이 하나씩 다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걔네의 개수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엑세스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에서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면 여기 흥미로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거 발표했더니 이제 어떤 선생님이 딱 질문했어요. 야, 그러면 깜장색에서 파란색으로는 어떻게 갔어? 생각 안 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그 답변하고 끝났어요. 근데 파란색보다 더 가벼운 애들로 가는 건 어려워요. 관측에서. 왜냐? 은하단이라고 하는 애들의 은하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가 진짜로 은하들이 뭉쳐져 있는 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은하를 관측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되잖아.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런 그룹들이 혹은 은하단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그 진화를 보면 혹은 질량에 따라서 그 진화를 보면은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네?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속도 분산을 관측에서 구한 속도 분산이랑 똑같이 측정하는 연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초록색이 관측에서 구한 속도 분산 함수고 빨간색 계열의 세 라인이 이 TNG 시뮬레이션 안에서 이 초록색 은하단 두 개랑 질량이 거의 비슷한 은하단 세 개에서의 속도 분산 함수를 그린 거예요. 엄청 다르죠? 이게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Y축이.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TNG 다 믿고 연구해왔는데 이거 보니까 기본적인 은하의 질량 분포도 안 맞는 것처럼 보이네. 뭐 잘못했겠지. 제가 뭘 잘못했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페이퍼를 쓰게 된 거예요. 보니까 속도 분산 여러 개 해봤는데 그렇게 틀렸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쓸 수 없으니까 왜 그런지 이제 저만의 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은 뭐냐면 은하단의 질량에 따라서 그 은하단이 가지고 있는 은하의 개수를 세본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속도 분산 함수가 그 개수 세는 거라고 했잖아요. 숫자 세는 거예요. 그냥 빈 안에 들어오는 은하 개수 세는 거예요. 개수 세는 건데 개수가 틀렸으니까 그러면 전체 은하단 안에 속해 있는 은하의 개수가 틀렸나?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은하단 질량이 많으면 크면 클수록 은하를 더 많이 끌어당겼을 테니까 은하 개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빨간색은 시뮬레이션이고 검정색은 관측인데 보니까 주어진 은하단 질량에서 관측에서 은하의 개수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 아까 속도 분산 함수 틀린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낸 은하단이 실제 우리가 관측에서 보고 있는 은하에 비해서 은하단에 비해서 은하를 덜 만든다는 거예요. 10의 10승 솔라메스보다 질량이 큰 은하를 덜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은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이거 아무도 안 그려본 거예요, 이거. 그 가져갔더니 뭐 그럴 수 있대요. 그럴 수 있는데 본 적은 처음이래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라도 아까 그 속도 분산 함수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주어진 별 질량에 따라서 속도 분산을 그린 거거든요. 여기 이제 배경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린 게 TNG 300에 있는 모든 서페일로드를 다 그린 거고요. 빨간색은 관측에서 슬로원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는 데서 구한 그 관측된 라인을 그린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로그로 0.3덱스 정도 차이가 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 속도 분산 된 게 어떻게 그 에러나 이렇게 되는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에러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근데 시뮬레이션에서 측정된 속도 분산이 관측에서 측정된 속도 분산보다 현저하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속도 분산 함수가 관측보다 왜 작은지 두 가지 이유가 다 나왔죠. 일단 은하가 없고 만들어진 은하의 속도 분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관측된 은하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카탈로그에 있지만 관측이랑 동등 비교할 수 없는 속도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잘해서 사과와 사과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동등 비교를 했더니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을 우리가 본 거예요. 관측이랑 못 맞추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시뮬레이션에서 뭔가를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속도 분산이라는 파라미터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골라서 매칭을 했던 거죠.
그게 이 시뮬레이션의 경우에서는 스텔라 매스였어요. 근데 스텔라 매스가 아니라 은하의 다크매터 서페일을 트레이스할 수 있는 또 다른 파라미터를 하나 도입해 봤더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퍼즐 하는데 요거 하나 맞췄더니 저거 안 맞고 저거 맞췄더니 요거 안 맞고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해 되게 쉽죠. 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파라미터 찾을 때마다 논문 하나씩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시 중요해지는 건데 이게 아까 그 베리온이 프랙션을 그린 거예요. X축이 은하가 속해 있는 혹은 은하단이라고 하는 것들의 헤일로의 전체 질량을 나타낸 거예요. Y축은 그 질량 대 별 질량의 비를 나타낸 거예요. 아까 10의 12승 솔라매스에서 픽을 이루고 10의 10 은하의 전체 질량, 그러니까 다크매터 헤일로의 질량이 10의 12승보다 커지면 그 중심부에 만들어지는 은하의 질량은 은하의 별 질량의 비는 점점 작아져요. 은하의 질량은 커지죠. 근데 비는 작아지는 거예요. 요게 비니까.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0의 14승짜리는 은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하단 안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BCG는 은하단 전체 질량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 같은 데에서 보면은 우리 은하 이 어딘가 있는데 우리 은하의 다크매터 헤일로의 질량이 10의 13승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하면 우리 은하 별 질량은 그거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의 12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은하는 요쯤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은하단,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별을 덜 만든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에이젠 피드백이라는 걸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젠 피드백 모형을 시뮬레이션에다 뭔가 잘못 넣었으면 아까 속도 분산 함수가 틀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속도 분산 함수라는 걸 봤으니까 또 하나 이제 보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서 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은하단의 전체 질량 대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이 그리는데 요 부분을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10의 14승에서 15승 여기가 이제 은하단에 해당되는데 여기를 스텔라매스와 다크매터가 아니라 속도 분산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속도 분산이랑 질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은하단의 질량이 X축이 은하단의 질량이라 그러니까 속도 분산인데 은하단의 속도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하단에 속해 있는 BCG의 별 속도 분산은 점점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관측에서. 아까 그 스텔라매스 투 헤일로매스 릴레이션이랑 비슷하죠. 그냥 카탈로그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카탈로그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카탈로그로 해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감소를 잘 해요. 그래서 와 잘됐다.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로 냈어요. 근데 누가 시뮬레이션이랑 비교를 해봤니요? 안 해봤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어떤 사람들 결과가 있길래 그거 갖다가 그려봤어요. 응? 시뮬레이션은 이렇대. 관측에서는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은하단의 질량에 상관없이 가운데 생기는 은하의 BCG의 별 속도 분산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져야 된대요. 이상하잖아요. 관측이랑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찾아갔죠. 이 논문을 찾아갔더니 뭐 자기네가 별 속도 분산 어떻게 구했고 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한 속도 분산이랑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다른 거예요. 애플이랑 오렌지랑 비교하니까 다르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TNG 300에서 다시 사과를 구해보니까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얼추 비슷하게 나타나요. 근데 시뮬레이션에서 여기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은하단의 질량이 작고 BCG의 별 속도 분산도 작은, BCG의 질량도 성장을 많이 하지 못한 시스템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관측이 틀렸는지 시뮬레이션이 틀렸는지 혹은 둘 다 틀렸는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두 비례식만 가지고 했는데 시뮬레이션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순히 그 시뮬레이션 틀렸다 하고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기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관측된 샘플을 보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스티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하단의 질량이 작은 데서는 BCG의 질량이 굉장히 큰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이제 스테판스키 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은하군의 질량이 작은데 은하들끼리 그 안에서 엄청 격렬하게 상호작용하니까 그 안에 있는 별들이 막 튀어나가고 하니까 속도 분산이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무거운 은하단으로 가면 그 튀어나갔던 애들이 다 세를 다운돼서 BCG에서 고요하게 랜덤 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은하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관측적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임 에볼루션을 본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은하단 질량에 따라서 BCG와 은하단의 상대적인 속도 분산의 비가 실제로 레드시프트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게 레드시프트 1에서 2 정도 되면은 그 하이 레드시프트에서는 은하단의 질량이랑 은하단 중심부에 있는 BCG의 질량 혹은 속도 분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거 진짜 그럴까요? 이거 관측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시뮬레이션이 진짜 우리가 은하단의 성장이나 은하의 성장을 정말 잘 기술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관측적인 테스트가 될 겁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예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은하단이라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크게 진화하는지 이게 이제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주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주론이나 이제 우주 거대 구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매시브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진화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에서 옛날에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레드시프트 4에서부터 은하단의 질량 진화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추정을 했어요. 이제 이게 선 하나하나가 은하단 하나인데 은하단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질량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봤을 때 레드시프트 0.2에서 1까지 오는 동안은 질량이 한 20% 늘어난다. 이런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단은 스냅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마다 쓰고 있는 파라미터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이 은하단의 질량 진화라는 어떤 관측이 불가능한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제 은하단 혹은 우주 거대 구조의 성장을 트레이스할 수 있는 관측적으로 이론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할 수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매스 어크리션 레이트라는 걸 측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은하단에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질량이 더 추가될 건지는 그 스냅샷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증가하는 게 매스 어크리션 레이트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은하단의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역 안에 떨어져 있는 영역의 모든 물질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은하단으로 다 떨어져 라고 측정하면 그게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쉘을 정하고 그 쉘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재느냐? 우리가 이런 페이즈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X축은 은하단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고 Y축은 시선 방향의 속도예요. 은하단이 있으면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어떤 쉘을 딱 잡으면 이 쉘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은하가 다 은하단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그러면은 이 질량을 측정하고 여기에 있는 은하들이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두 가지 시간을 측정하면은 매스 어크리션 레이트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은하가 시간이 앞으로 과거에 혹은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 건지를 아는 게 아니라 요 스냅샷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10의 15승짜리 은하단은 매스 어크리션 레이트이 10의 5승에서 10의 5승 정도 될 거고 10의 14승짜리 솔라메스는 10의 4승 정도의 질량을 매년 끌어당길 것이다.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관측이랑 비교를 하려고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관측에서 이게 이제 관측된 은하단의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서 2에서 2.5 R200 여기 안에 들어오는 질량은 앞으로 뭐 2기가 이온가 그 안에 다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은하단의 질량 레드시프트에 따라서 매스 어크리션 레이트이
이제 CDM, 람다 CDM 모형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directly observable 한 거랑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도 똑같이 phase space diagram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homogeneously measured 한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constrain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관측과 이론을 동시에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수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문제는 많죠. 이제 이거 시뮬레이션 엠바디로 한 거기 때문에 하이드로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은 똑같이 될 건지, 그다음에 혹시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람다 CDM만 넣는데 다른 모델을 넣는데 똑같이 주면은 사실 이거는 그 뭐 그래비티 모델을 이제 컨스트레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한 조건을 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모형에 따른 차이는 멀리 있는 은하단으로 갈수록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 있는 은하단을 더 많이 관측하면은 이 모델들이 정말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논문이 결론이 내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과 관측을 잘 생각해 보면 어디선가 동등 비교하고 비슷하게 꺼내서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그 모델과 관측 결과를 서로 잘 맞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설문조사를 다시 해봅시다. 다시, 시뮬레이션은 언제나 정답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다 바뀌었네요. 김주환 교수님도 손을 드셨습니다. 네, 관측 불가능한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무의미한가? 무의미하다. 여전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고, 무의미하지 않다.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전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측 불가능이라는 거를 훨씬 더 엄격하게 정의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죽었다 깨나도 측정할 수 없는 거는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글쎄요. 이제 다크매터나 다크에너지라는 거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이제 관측이나 혹은 측정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언젠가 관측이 돼서 비교가 가능해서 이게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측 시뮬레이션 연구의 순서나 혹은 중요도를 나눌 수 있을까?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네, 아까는 모르겠다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나눌 수 없다가 좀 늘어났어요.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분, 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거나 실험으로 나온 이해하는 게 부담하는 그런 점에서 고칠 여지가 약간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니셜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니셜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현실에 바탕을 둬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관측의 값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뒤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테스트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의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질문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연구 경력에서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될 질문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 퀘스천으로 냅두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듣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팀과 관측팀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 연구자가 관측과 시뮬레이션 둘 다 이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사실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혹시라도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거기서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인디펜던트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냅두면은 뭐 관측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론과는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이론하는 사람은 영원히 관측 불가능한 파라미터만 꺼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간의 상호작용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세대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잘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학교가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혹시나 한쪽을 선택한다 하시더라도 상대 쪽에 대한 뭐 끈을 놓지 않고 그쪽의 연구도 계속 팔로우업 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서브그리드 피직스들이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피직스에서도 벗어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슈퍼매시 블랙홀이 날아가지 않도록 일부러 고정을 시켜둔다든가 어크레션 레이시라든가 그런 에이젠 피드백 모델들이 리얼리스틱하지 않은데 얘네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결론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제 들어간 모델이 틀렸는데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들어간 모델이 틀렸는데 들어간 모델 자체가 물리적이지 않은데 걔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들어간 모델이 틀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매스 펑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TNG 시뮬레이션을 가이드 삼아서 많은 관측 연구를 분석한다거나 혹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의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걸 못 맞추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이 더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그런 종류의 인디펜던트한 테스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매스가 맞으면 나머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하고 간다. 약간 이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는 혹은 이제 또 이런 면에서도 또 틀릴 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한다는 거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점점 넣어야 되는 피직스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질량만 맞추려고 했는데 질량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속도 분산도 맞춰야 되고 사이즈도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에이젠 피드백 모델이든 여러 가지 피드백 모델이 점점 더 정교해지겠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걸 누군가는 계속 테스트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예를 들면 이제 벨로시티 버전 얘기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야 매스도 틀렸고 사이즈도 틀렸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젠 피드백 모델을 매스와 사이즈를 맞추는 모델을 만들어야지 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속도 분산이 안 맞아. 그러면 내가 관측하는 사람이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이제 맞는다는 건 둘이 비교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매스 펑션이 혹은 디스퍼전 펑션의 쉐입이 똑같다고 해서 이 시뮬레이션이 100%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맞냐 틀리냐 혹은 이제 뭘 맞췄는데 뭐가 틀렸냐 뭐가 틀렸는데 뭘 맞췄냐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피직스를 더 계속 리파인 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기 뒤에 먼저 하시고 네. 아까 그 은하단 질량별로 멤버 개수 그 그래프가 잘 안 맞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걸 맞추려면 네, 그 알고리즘적으로 은하단 내 멤버 수를 늘리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은하단 질량을 작게 측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시뮬레이션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저걸 맞추려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기서는 은하단의 이제 M200라는 게 은하단, 그러니까 그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그러니까 그 타겟 레드시프트에서의 그 크리티컬 덴시티의 200배에 해당하는 질량이 뭉쳐져 있는 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은하단에서 굉장히 중심부에 해당해요. 네. 아까 그 쉘 측정할 때 2에서 2.5배 R200에서 측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역은 은하단을 고르는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하단의 질량이 변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해도 약간밖에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갤럭시 포메이션 모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질량대의 은하를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형성이 덜 되는데 그거는 거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뭐 서브그리드 피직스도 얘기했고 피드백 모델도 얘기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가 하나 틀렸다라고 찝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꿈은 누구나 크잖아요. 네. 제 꿈은 스텔라메스 펑션을 맞았는데 디스퍼전 펑션 틀렸다. 그러면 야 에이젠 피드백 니네 잘못 넣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속도 분산은 별의 그 피드백의 영향을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에이젠이 빵 터졌어요. 별들의 다이내믹스는 별로 안 바뀌는데 그 안에 가스 프로퍼티는 바꾸니까 속도 분산이 별로 안 변하면 야 니네 그 에이젠 피드백 잘못 넣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중간에 뭐가 하나 틀렸을 때 그렇게 될지는 잘 알기 어렵다. 네. 이거를 네로우 다운 시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지금 생각에는 은하 개수의 문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갤럭시 포메이션의 문제. 은하단을 또 정의하는 건 약간 좀 알고리즘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유사하게 쓴 건가요? 거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Friends of Friends 알고리즘이라는 걸 썼고 그거를 그다음에 다크매터 파티클을 포함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관측에서 한 거는 이제 커스팅 메소드라고 해서 은하단의 중심으로부터 은하의 질량을 가정했을 때 탈출 속도를 계산해서 그 페이즈 스페이스에서 멤버를 골라내는 방식을 썼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매스 어크리션 레이 측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모델이 두 개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랑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그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 두 개를 다르게 적용했을 때 혹시 은하단 질량이나 뭐 이런 거 차이가 있을 거냐? 별로 차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건 크리티컬 할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예. 연구해 보세요. 네, 저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그림을 비교를 하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건데 그 헤일로의 매스에 따라서 헤일로의 매스 분의 스텔라 매스를 보여준 그림이랑 헤일로의 벨로시티 디스퍼전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벨로시티 디스퍼전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벨로시티 디스퍼전 분의 BCG의 벨로시티 디스퍼전 두 그림을 이제 약간 비교하듯이 보여주셨었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 두 그림이 말씀해주신 그 애플 투 애플 비교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할 때 그 BCG 벨로시티 디스퍼전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그림인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속도 분산이 바로 질량으로 환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이 시그마의 프로포셔널 한 게 아니라 시그마의 제곱의 프로포셔널 하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시그마라는 것이 매스의
이제 비례하는 값이고, 그러니까 매스가 크면 클수록 시그마가 커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시그마는 매스랑 이제 독립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이니까 시뮬레이션에서도 똑같이 시그마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 시그마끼리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이제 그러니까 헤일로 매스 투 스텔라 매스 릴레이션을 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툴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이 현상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정확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속도 분산을 쓴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라 매스를 구하는 거에 비해서 관측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이즈를 잘 측정해서 다이내미컬 매스라는 걸 측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속도 분산을 측정하고 있는 거리에서의 거리 안에 들어오는 질량을 R 시그마 스퀘어로 하면은 더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이내미컬 매스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면 더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은하의 사이즈에 대해서 크게 믿기 어렵다라는 코멘트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저 연구 시작했던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지나서 정말 급한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까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를 하시고 1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